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입니다. 저자는 하비 다이아몬드, 출판사는 사이먼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비 다이아몬드, 그의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어릴 때부터 병을 달고 살았다.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런 그가 자연위생학을 실천하여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키 178에 90kg가 넘던 그가 25kg을 감량했다. 그 후로 그는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병에 걸린 적도 없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우리 몸속의 독소를 청소하면 우리 몸의 병과 비만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소를 청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은 많은 통증으로 가득했다. 매일매일 고통의 연속이었다.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까지 나는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으며 살고 있었다. 마침내 그 시련의 세월이 끝났다. 내가 습득한 그 이론을 몸에 적용시키자마자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몸속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몰아내자 통증이 사라졌다. 인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 치료할 수 있는 기회와 적절한 환경만 마련해주면 당신의 몸도 아주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내 몸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 나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자연위생학에 대한 나의 믿음과 열정보다 더 위대한 것이었다. 자기 체험보다 더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은 없다. 뚱뚱한 의사가 비만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믿지 마라.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의사가 휘황찬란한 이론으로 질병을 얘기한다면 믿지 마라. 날씬하고 혈색이 좋으며 눈매가 초롱초롱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라고 말하면 그가 진짜라고 나는 확신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자동차와 사람의 몸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날씬한 몸매와 활기찬 건강을 이해할 수가 있다. 자동차처럼 당신의 몸도 연료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생겨야 인간도 움직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엔진이 진흙 같은 물질로 더러워질 때 새 엔진 오일로 갈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 몸의 내부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생활 습관의 결과에 따라 독소가 몸에 쌓이면 그것이 몸의 자연스러운 작동을 방해한다. 그 찌꺼기와 독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 그러나 아주 다행스럽게도 인간의 몸은 그 찌꺼기와 독소를 스스로 방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몸은 아주 적절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아주 완벽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전혀 생소한 환경에 노출되면 삐걱거리고 아우성치길 마련이다. 결국 독소와 찌꺼기가 위험한 상태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독소와 찌꺼기와 쓰레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두 가지 통로가 있다. 첫째, 우리 몸은 매일 수십억 개의 낡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데 그 낡은 세포는 독소로 가득 차 있다. 당연히 낡은 세포는 몸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음료에 의해서 독소와 찌꺼기가 생산된다. 그런 독소들이 새롭고 신선한 세포들과 결합하면 문제를 일으킨다. 쓰레기는 반드시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몸의 내부가 잘 청소되어 있으면 몸은 활발히 작동한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매일 목욕을 해서 몸을 청결히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집 내부의 대청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는 왜 몸 청소에 중요한가? 날씬한 몸매와 활기찬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음식, 즉 연료이다. 그렇다면 몸속에 무엇을 연료로 넣어야 하며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할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몸속에 넣고 지방을 넣지 않으면 된다. 순수한 자연의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이다. 화학 물질과 중독성 물질과 정제 식품을 몸속에 넣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정제 소금, 정제 기름, 정제 설탕으로 몸을 오염시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인간의 몸은 스스로 알아서 매일 독소를 배출하게 된다. 공장의 음식이 아닌 산이나 밭에서 나온 신선한 음식을 먹기만 하면 저절로 대변과 소변과 땀을 통해 독소를 배출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몸의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음식 말고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깨끗한 음식으로 몸의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에너지다. 에너지가 음식과 내부 청소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인간은 에너지만 넘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러나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 주는데도 짜증나고 불편하며 지친다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고갈된 상태란 무엇일까? 바로 죽음이다. 에너지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당신은 에너지를 볼 수도 없고 손에 넣을 수도 없다. 그러나 활기찬 사람을 보면 금방 에너지가 넘치는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반드시 존재한다. 인간이란 에너지로 구성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어떤 육체적인 과정도 수행할 수 없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 인간의 모든 신체 활동에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생각해보자. 가만히 있는데도 피를 팔팔하게 순환시키고 심장을 저절로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몸속의 더러운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독소를 완전히 배출하지 못해 피부 트러블을 겪고 있으며 혈압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축농증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몸 내부의 더러운 독소와 쓰레기를 신속히 배출하지 못하고 쌓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신께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인간의 몸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정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 그러나 신께서 허락한 음식을 먹을 때에만 이 자정 능력이 작동한다. 그러니까 자정이 가능한 능력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다. 끊임없이 쏟아 부어대는 독소를 우리 몸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우리 몸에 독소가 가득 차면 그것은 흘러넘치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증과 질병이라고 부른다. 신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고 독성이 가득한 공장 음식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신은 또 얼마나 자비로운가. 신에게 사죄를 하고 쓰레기를 청소하기만 하면 된다. 다시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무려 100조 개나 되는 세포이다. 0이 무려 14개나 붙어 있다. 이 세포들이 서로 해쳐 모여서 피부, 뼈, 근육, 장기, 손톱, 머리카락, 안구 등으로 조직된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세포는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뇌의 관할권에 놓여 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혼자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세포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뇌의 조종에 따라 움직인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이다. 이 엄청난 숫자의 세포들이 끊임없이 뇌에게서 메시지를 받고 뇌로부터 새로운 메시지를 달라고 요청한다. 뇌 또한 모든 메시지를 세포와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한다. 24시간 끊임없이 수조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처럼 신체의 수많은 기능들이 미세하고 완벽하게 그것도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인생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몸의 원리와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예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암이다. 암세포는 몸속의 독성 물질에 의해서 비정상화된 세포이다. 독성 물질이 뇌의 정상적인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독성 물질과의 접촉으로 미쳐버린 세포라고 말할 수가 있다. 정상적인 세포는 분열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열이 멈춘다. 그러나 암세포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정상세포를 미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자연위생학적 관점에서 보면 범인은 독소이다. 정상세포는 수년 동안 독성 물질에 영향을 받으면 마침내 미쳐버리게 된다. 암세포는 미친 세포이며 몸의 어느 부분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다. 몸의 어느 장소에서 발견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것 뿐이다. 사람들은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이 서로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서로 다른 병이라고 생각한다.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리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대장암에 걸리고, 지나친 육류 섭취는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는 식이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암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발견되더라도 암일 뿐이다. 유방암은 대장암과도 다르고 전립선암과도 다르다. 그것은 마치 비, 눈, 서리, 이슬, 안개 등이 모두 물이지만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들은 모두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이 되고 농도 차이에 따라서 달리 불려질 뿐이다. 비와 눈이 생긴 것은 서로 다르지만 다른 형태의 물일 뿐이다. 유방암과 대장암 또한 생긴 모습이 조금 다르지만 다른 형태의 암일 뿐이다. 눈으로 암세포를 발견하려면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1cm의 콩알 크기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암이란 생활습관병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다. 3대 암 치료 요법이라고 불리는 수술, 방사선 요법, 항암제 투여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은 암이 성장한 후에 공격을 가해서 파괴하는 사후 효법에 불과하다. 이것들은 결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당신이 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로 조직을 제거한 후 다시 그 암의 원인이 되는 옛날 생활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암의 가정으로 컴백홈하게 되는 셈이다. 암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폐의 일부분이나 유방 한쪽을 제거한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나무에 있는 사과를 다 따버린다고 해서 그 사과나무에서 다시 열매가 열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는 이유는 독성 물질을 몸에 주입하는 생활 습관 때문이다. 바로 그때 당신의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한다.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질병은 결코 살금살금 몰래 다가와서 갑자기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질병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질병은 당신이 당신의 몸을
오랫동안 학대해서 무시한 결과로 발생한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7가지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서도 당신은 질병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가 있다. 어떤 단계에서도 기침, 통증과 같은 신체의 경고음을 일제히 끝낼 수가 있다. 그 경고음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변화시키라는 몸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질병의 7단계와 경고음에 귀를 기울이고 몸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만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은 당신이 해야 한다. 약물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질병의 첫 번째 단계는 무기력증이다. 무기력증을 뜻하는 영어 에너베이션이라는 말은 에너지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에너지는 인생의 필수 요소이다. 인간의 몸 상태는 몸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충만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무기력증은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될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무기력증이 발생하면 몸은 즉각 스스로를 치료해서 아주 작은 에너지라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한다. 모든 음식에는 나름대로 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독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몸이 제거할 수 있는 독소의 양보다 몸에 들어오는 독소의 양이 더 많아질 때 발생한다. 모든 독소들은 에너지의 흠에 의해서 제거되는데 독소가 너무 많으면 고갈된 에너지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에너지는 수면과 휴식을 통해서 다시 복구가 된다. 에너지가 고갈되어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첫 번째 경고음은 무엇일까? 낮 시간의 경우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는 상태이고, 밤 시간의 경우 몸을 자주 뒤척이며 수면 시간이 길어지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경고음이 몸에 사인을 주게 되면 짜증이나 신경질과 같은 정신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를 바로 잡으려는 쪽으로 몸이 작동한다. 이때 맨 처음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이 바로 식욕부진이다.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왜 식욕부진이 가장 먼저 오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작은 에너지로 즉각 치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 몸이 현명한 지적 작용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음식에 대한 욕구를 줄여서 소화 기능에 쓰이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만 무기력증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열은 사실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다. 가령 몸속의 독소가 지나치게 많이 축적될 경우 우리 몸은 즉각 신진대사 기능에 명령을 내린다. 가능한 열을 높이 올려서 몸속의 독소를 몸 밖으로 뱉어내라는 명령이다. 이 모든 것은 몸의 체존 조절 기능을 맡은 뇌 속의 시상하부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된다. 신진대사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영양소의 흡수와 독소의 배출이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체의 배출 능력을 넘어서는 독소가 축적되면 이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몸의 온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몸은 고열과 같은 특별한 치료법 없이도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 바로 평상시에 몸의 온도를 높이는 일이다. 열을 발생시켜서 독소를 잘게 녹여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 혈관으로 스며들게 한다. 이 액체 상태의 독소들을 인체의 배출 기관으로 이동시킨 다음 몸 밖으로 배출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우리 몸속의 독소를 청소하고 배출하게 도와주는 그런 기관을 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연골 조직, 손톱, 머리카락 등을 제외하고 당신의 몸은 림프 시스템 속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당신의 몸의 분비성과 신경계 네트워크를 큰 그림으로 펼쳐본다면 미세하고 촘촘한 망으로 만들어진 주머니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큰 림프절도 있다. 입을 열면 맨 안쪽에 보이는 것 바로 편도선이다. 과거에는 어리석은 의사들과 돈을 사랑하는 의학 업계에 의해서 불필요함으로 제거해야 되는 혹으로 여겨졌다. 전능하신 신께서 실수로 만든 혹으로 여겨졌고 호모 사피엔스의 700만 년 진화 과정에서도 완벽하게 진화하지 못한 미완성물로 여겨졌다. 그들은 겁먹은 환자들을 위협해서 완벽한 독소 제거 장치를 제거하고 돈을 챙겼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진실이 밝혀졌다. 편도선은 신의 위대한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700만 년 진화의 결정판으로 밝혀졌다는 말이다. 편도선은 목구멍과 콧구멍 사이에 위치하며 그곳으로 침입하는 각종 박테리아와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을 걸러내는 림프 시스템 중에 가장 위대한 청소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말이다. 상업 자본주의 의학 업계는 편도선을 자연의 이치로 본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혹으로 본 것이다. 그들은 편도선이 그곳에 왜 위치해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자연위생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몸은 진화의 결정판이며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몸속의 독소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쌓이더라도 계속해서 림프 시스템에 체포되어 몸 밖으로 추방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림프 주머니는 참으로 작고 신기한 주머니다. 그러나 림프 주머니는 너무도 중요한 인체 방어 시스템 중 하나이다. 림프액이 림프 주머니를 들락날락하면서 박테리아 등 외부 불순 분자들을 잡아오면 림프 주머니가 이를 선별하고 가공해서 밖으로 배출한다. 이 쓰레기 물질들은 잘게 쪼개지고 분해된 다음 배출이 되는데 배출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빠른 속도로 림프 주머니에 쌓이면 문제가 생긴다. 림프 주머니가 감당을 못해서 부풀어 오른다는 말이다. 용량이 초과되었기 때문이다. 림프 주머니에 독소가 가득 차서 부풀어 오르면 그 쓰레기는 부근에 비어있는 다른 림프 주머니로 이동한다. 특별히 아주 크게 부풀어 오른 림프 주머니는 외과 수술을 통해서 제거되기도 한다. 그러나 림프 주머니가 제거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림프 주머니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독소가 증가하는 속도가 문제이다. 잠깐 앞에서 말했던 분수대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만일 꼭대기에 있는 분수의 선반에 물이 가득 차서 밑에 있는 선반으로 내려간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꼭대기 선반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꼭대기 선반을 제거하는 것은 물이 못 흘러내리게 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선반에 물이 차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반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당연히 림프 주머니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일은 림프 주머니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림프 주머니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림프 주머니가 부어오른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잘라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은 손상될 것이고 이로 인해 독소가
제멋대로 몸속을 흘러다니면서 죽기 직전의 상태로 만들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당신의 몸은 생명을 지키는 성곽이다. 림프 주머니는 성벽이고 보초병이다.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림프 주머니들이 적군으로부터 당신을 지켜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당신은 림프 시스템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다. 증상이 처음 시작되는 단계부터 세포가 미쳐버리는 단계까지 7단계를 언급했었다. 피로와 피곤함이 밀려오는 단계가 시작이다. 그 이후로 불면, 식욕부진, 가려움증과 같은 피부질환, 통증, 고열, 임파선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두통과 같은 통증 현상, 여성들의 생리불순, 각종 과민 현상, 각종 염증 등이 수반된다. 위의 모든 증상들은 몸이 당신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요구 사항이다. 독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아 고통스러우니 독소를 제거해서 몸을 좀 보호해달라는 경고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림프 시스템을 청소해서 증상을 약화시켜 달라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젖을 달라고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라는 말이다. 배고파 오는 아이에게 시끄럽다고 진통제와 수면제를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않은가? 고혈압은 혈관벽의 압력이 지나치게 가해지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은 심장에 타격을 가해서 심장병을 일으킨다. 뇌에 타격을 가해서 뇌졸중을 일으키고 망막에 타격을 가해서 실명의 원인이 되고 콩팥에 타격을 가하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원인을 모른다고 한다. 그리고 약물을 처방한다. 자연위생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버트 셀텐 박사는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은 완벽하게 배출하지 못한 독소라고 말한다. 림프 시스템이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독소가 몸에 쌓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것이 바로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어디에 고혈압이 생기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나는 고혈압 치료에 관해서 아주 풍부한 경험을 해왔다. 직접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고 관리해서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을 나는 보아왔다. 나의 큰형의 경우 10년이 넘게 고혈압으로 고생했고 치료를 받아왔다. 나와 함께 열심히 독소를 청소하고 그곳에 에너지를 채운 결과 처음으로 완벽한 건강체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아무런 약도 쓰지 않았지만 다시는 혈압이 오르지 않았다. 큰형은 12년째 고혈압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한 가지 당부드린다. 당신이 독소를 청소하고 그곳에 에너지를 채우는 작업을 해서 혈압을 낮추더라도 갑자기 혈압약을 끊지 않길 바란다. 독소를 청소하고 림프 시스템이 깨끗해져서 혈관의 압력이 안정된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지 약물은 점차적으로 줄여야 하며 혈압도 정기적으로 체크하길 부탁드린다. 당신이 몸을 파괴하고 싶다면 동물성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동물성 음식에는 모든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및 유제품 등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나는 전문가들의 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바타가 되어 실천해본 결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동물성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림프 시스템이 막히는 것은 물론 비만, 통증, 질병, 그리고 사망이 순서대로 당신을 맞이할 것이다. 채식이 몸에 좋은 가장 방법이라는 것은 내 경험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고기와 유제품을 멀리하고 생명을 구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그러나 채식주의자였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겨 다시 동물성 식품을 먹기 시작한 사람도 많이 보았다. 나는 첫 번째 책,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동물성 식품이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자세하게 묘사한 바가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우리가 잘못 알았던 음식에 대한 4가지 고정관념을 부수자고 주장했다. 매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고기가 가장 좋은 단백질이라는 고정관념, 우유를 통해서 칼슘을 섭취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골다공증에 우유가 좋다고 하는 고정관념 등이 그것이다. 오늘날 동물성 식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육식을 줄여서 날씬한 몸과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5에서 20% 정도의 육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당신이 건강을 되찾고 싶은 당사자라면 당신의 몸에 어느 정도의 육식이 좋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당신이 동물성 식품을 줄이면 줄일수록 건강에 유익한 보상이 뒤따른다는 사실이다.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가득한 동물성 식품에는 대장을 청소해주는 식이섬유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제로이다. 오직 대장을 막히게 하고 독성을 뿜어내는 성분뿐이라는 말이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등은 대장을 암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음식이다. 채소를 많이 먹는 여성들은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 여성들에 비해서 유방암의 발생률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 동물성 식품이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 많은 식품이 무엇인지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많은 과학자들이 과일과 채소와 같은 식물성 식품에 이런 성분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쏟아내고 있다. 채식 음식에는 미쳐버린 암세포를 잘게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성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몸에 좋다는 모든 성분들은 식물에서 나온다. 새로 발견되었다는 질병치료 성분들은 모두 과일, 채소, 통곡물, 뿌리식물에서 나온다. 활성산소나 항산화제 같은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를 사용해서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을 분해한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겨난다. 이 공격성이 강한 산소 쓰레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건강한 세포에 폭력을 가한다. 권위 있는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활성산소가 암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나도 동의한다. 활성산소는 위험하다. 시카고에 있는 암 연구소는 고지방 음식의 섭취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생산해서 인체의 유전적인 형질에 공격을 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포는 항산화제라고 불리는 물질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일종의 경찰과 같은 존재로서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활성산소를 진압할 수가 있다.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제로 둘러싸여 있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설사 만들어졌다고 해도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당신이 식사에서 지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암 발생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 설사 내가 그 증거를 대지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몸에 해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둘 다 우리의 삶을 지속하는 데 필요하다. 콜레스테롤은 단지 해로운 물질만은 아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필요한 물질이다. 뇌와 척추와 피부에도 필요한 물질이다. 콜레스테롤은 담즙염, 성호르몬, 그리고 비타민들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물질이다. 콜레스테롤은 단백질과 결합해서 지방을 세포로 운송하는 것을 도와준다. 또한 간이 필요한 것들을 매일 생산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섭취한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는 말이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지방이 모두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당신은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모든 음식에도 지방이 있다. 수박이나 오이나 사과에도 지방이 있다는 말이다. 일정량의 지방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비타민 A, D, E, K 등은 지방을 통하지 않고는 몸에서 합성할 수 없다. 이 같은 비타민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고 비타민 B와 C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다. 당신이 눈에 보이는 지방을 전혀 먹지 않더라도 우리 몸이 필요한 지방산을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성분으로 알아서 합성해낸다.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는 두 개의 지방산이 있는데 이들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만 한다. 바로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다.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 기간 동안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모노 다이어트라고 부른다. 모노 다이어트를 아주 현명하게만 실천하면 세상의 모든 방법보다 림프 시스템을 잘 청소할 수 있고 림프 시스템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가 있다. 나의 경우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모노 다이어트가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나는 30년이 넘게 이 방법을 실천해왔는데 전혀 힘들이지도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특정 기간 동안 채소와 과일만 먹는 모노 다이어트는 아주 단순하다. 또한 누구든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실천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정기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루에서부터 몇 주에 이르기까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주스만을 먹는 것이다. 반드시 요리하지 않은 신선한 것으로만 먹어야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1. 하루에서 3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만을 먹는 것이다. 2. 3일에서 5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째로 먹는 것이다. 3. 하루에서 일주일 또는 열흘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와 샐러드만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일정 기간 동안 살아있는 음식과 주스를 원하는 스타일로 마음껏 먹는 것이다.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오래 할수록, 즉, 당신이 자연 상태의 살아있는 음식을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당신은 림프 시스템을 더 완벽하게 청소할 수가 있다. 모노 다이어트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목적은 가능한 적은 에너지만을 소화해 쓰기 위해서이다. 그럼으로써 여분의 에너지를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는 데 쓰고 재충전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목적은 음식으로부터 최대한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이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불로 가열해서 요리한 음식에 비해서 두 가지 더 장점이 있다. 자연 상태의 음식은 아주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고 가장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가 있다. 음식을 불로 가열해서 요리를 하면 많은 영양분이 제거되고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변한다. 모든 동물 중에서 음식을 불로 가열해서 요리하는 동물은
오직 호모사피엔스 뿐이다. 그러나 모노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림프 주머니가 크게 부풀어 올라서 완전히 비워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 경우와 현재 암이 너무나 깊이 진행 중인 사람이다. 설사 모노 다이어트로 인해 효과를 본 사람이라도 이렇게 급성인 경우는 제한해야 한다. 모노 다이어트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질병 예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모노 다이어트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당신 마음대로다. 일주일 내내 과일만 먹어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렇게 해도 된다. 한 달에 딱 3일씩 연속으로 채소와 과일만 먹어도 된다. 한 의사는 다음과 같은 치료 효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모노 다이어트는 짧은 기간 동안 허약해진 소화 시스템에 휴식을 줍니다. 저는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시도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노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독소를 청소하는 효과가 뚜렷해지면서 면역 체계에 활력을 주게 됩니다. 음식 배합의 원리가 왜 중요한지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는 단백질 그룹과 탄수화물 그룹이 있다. 여기서 단백질 그룹은 고기, 계란, 생선, 우유, 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그룹은 감자, 쌀, 빵, 국수 등이 있습니다.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모두 농축된 식품이기 때문에 소화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는 농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거의 없다. 단백질이 위에 들어가면 소화를 위해서 산성화된 소화액이 필요하다. 탄수화물이 위에 들어가면 알칼리성 소화액을 필요로 한다. 중고등학교에서 화학 수업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눈치챘을 것이다. 산성 액체와 알칼리성 액체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서로 중화된다. 예를 들어 고기와 감자를 함께 먹는 경우, 또 생선과 밥을 함께 먹는 경우, 닭고기와 국수를 함께 먹을 경우, 단백질과 탄수화물 음식은 서로 섞이게 되고 소화액도 중화된다. 고기만 소화시키기도 힘들고 감자만 소화시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것들을 중화시켜서 소화시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당신은 복통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가? 위산이 과다하게 나온다거나 위산이 역류했던 경험이 있는가? 식사 후에 배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느낀 적이 있는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위에서 음식들이 효율적으로 소화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들이다. 소화 시간을 줄이고 간결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섞어 먹지 않으면 고통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진실은 항상 단순하다. 어느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음식을 배합하는 원리는 지금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음식 배합의 원리가 영양분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미에서 환자들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한다. 많은 환자들을 괴롭히는 소화불량이라는 현상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소화 시스템을 쉬게 하고 독소 배출을 쉽게 할 것이다. 증거를 원하는가? 실천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일주일 정도 위에 언급된 대로 단백질 음식과 탄수화물 음식을 분리해서 먹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두 번째 방법은 소화기관이 일을 덜하게 하는 것이다. 소화기관이 소화의 힘을 덜 소비하면 그렇게 할수록 쓰레기 청소에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은 항상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인다. 인체 시스템을 부드럽게 동작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에 속한다. 쓰레기가 몸속에 완전히 청소되면 림프 주머니가 부풀어 오르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소화기관의 일을 덜함으로써 모노 다이어트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다. 하루 종일 주스만 먹는 것. 하루 종일 배고플 때마다 과일과 채소로 직접 만든 주스만 먹는 실천법이다. 나의 경우 아침에는 과일 주스를 마시고 다음에는 야채 주스를 마시고 저녁에는 과일 주스를 먹는 방법이 가장 좋았다. 하지만 형태는 상관없다. 언제 어떻게 먹든 하루 종일 주스만 마신다면 상관없다. 한 번에 300에서 400ml를 2시간 간격으로 마시면 가장 좋다. 그러나 이것도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다. 하루 24시간 동안 오직 주스만 먹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일과 채소를 사용해서 만드는 주스를 소개한 책도 수없이 많다. 재미있는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맛도 좋다. 나는 사과와 딸기를 섞어서 만든 주스를 가장 좋아한다. 한번 만들어보자. 그 맛에 당신도 놀랄 것이다. 나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스를 추천했고 많은 찬사를 받은 바가 있다. 과일은 수분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과 섞어 먹는 것은 나쁘다. 그러나 채소는 과일과 함께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야채 주스는 성분이 좀 센 편이므로 과일과 섞을 때는 과일과 채소를 3대1로 섞으면 가장 좋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과일과 야채만을 먹는 모노 다이어트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주말이나 쉬는 날에 날을 정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